형사가 범인을 잡고 놀라 자빠졌다는 사건입니다. 네. 잡으러 간 형사보다도 범인의 계급이 더 높았던 사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현직 경찰이 성폭행을 하고 한 톨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2011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피해자 여성이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면서 집을 들어가는데 어떤 남성이 여성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대로 여성을 안쪽으로 밀쳐 넣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집 안쪽으로 나자빠지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범인은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도 사전 조사를 이미 끝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뒤처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 또 씻겼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여성이 수치스러울 만큼 씻도록 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남을까 해서 정말 씻고 또 씻으라고 강요했던 것이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정신없고 무서운 상황에서 범인은 계속 씻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묻어나게 되는 것들이 있죠. 피해자는 반항하고 범인은 반대로 덮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서 서로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으로 싸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폭행을 하게 되면 땀이나 체액 그리고 정액, 머리카락 등등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지문도 있고 신발에 족적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자신이 만졌던 물건들, 소소한 물건들까지도 모두 챙겨서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치밀하다. 범인이 보통 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나가고 나면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봐 시간을 벌 요량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빼앗아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범인이 사라지고 난 후 범인의 생각대로 피해자는 조금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닥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이미 깨끗이 여러 번 씻겼고 수집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에 CCTV를 따기 시작합니다. 확인합니다. 범인이 동네로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을 잡으려는 것이죠. 인근 도로의 CCTV까지 모두 확보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절상 그때 사건 현장인 서울은 장마 기간이었는데 그 장마로 인해서 도로에 설치된 CCTV가 고장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 작동됐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CCTV 화소가 너무 낮은 데다가 비가 왔으니 고장이 아니더라도 빗방울 때문에 식별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범인의 동선과 범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지문은 고사하고 머리카락이나 제모, 먼지 한 톨 안 남긴 사건. 성폭행 후 범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그 정도도 절대 정액이 나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씻겼다는 것. 피해자 말에 의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치욕이었지만 그렇게 씻기는 그 자체가, 그렇게 씻고 또 씻는 그 자체, 씻는 방법 그 자체 너무도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이 나오기는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미량이라도 남아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DNA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다행히 미세하지만 DNA 채취에 성공하게 됩니다. 경찰은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잡을 수 있겠다. DNA 유전자 은행에 보내서 비교 분석 의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0년 DNA 유전자 은행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은행에 범죄자들의 DNA가 등록되어 있죠. 하지만 같은 유전자, 일치하는 유전자 DNA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범인이 예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거나 아니면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이 사건은 간단한 것 같았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사건 하나가 접수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것. 노래방 주인은 새벽 4시경에 퇴근을 했고 오후에 다시 영업하려고 출근을 했더니 출입문이 오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없어진 물건은 없다는 것. 그러나 분명 누군가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고 무서워서 신고를 했고 이 사장님은 신고를 하면서도 경찰에게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로도 바쁠 텐데 별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신고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신고 정신은 투철해야 하죠. 네. 어쨌든 신고가 접수됐으니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때 과학수사팀도 함께 나가서 현장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범인이 마시던 생수병이 남아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 침 뱉은 화장지, 그리고 담배꽁초 등도 국과수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합니다. 또 할 것이 있죠. CCTV를 확인합니다. 범인은 노래방에 들어와서 약 3시간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고 나갔기 때문에 노래방 주인이 번거롭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며칠 후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13년 전 앞서 말씀드린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만세를 부릅니다. 13년 만에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노래방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범인의 동선을 분석하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를 모두 하나하나 분석해서 범인을 잡으러 갔는데 범인을 잡고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현직 경찰이었다는 것.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이었고 당시 45세의 경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인을 잡으러 간 형사들보다도 범인의 계급이 높았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검거하고도 아주 기분이 더러웠다는 것이죠. 같은 경찰이 그것도 성폭행범이라니. 이 범인은 2006년에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13년 전 그 사건 당시에도 청와대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단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도 범인은 범인이죠. 잡아와야죠. 이제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고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추궁합니다. 휴대폰까지 압수하고 분석하는 등 치밀하게 조사했지만 더 이상 드러나는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죠. 그렇게 2024년 5월 13일 은평경찰서에 노래방 침입 신고가 접수되었고 6월 25일 국과수에 DNA 확인했고 8월 27일 은평구에서 이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결국 앞선 사건 2011년 7월 성폭행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경찰이라서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못 잡았던 것이죠. 성폭력, 주거침입, 노래방 건조물 침입 등 5년 이상의 형량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결국 경찰 파면과 동시에 약 6, 7년 정도 형량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어째서 추측인가? 분명 범인에게는 형량이 떨어졌을 터인데 이 범인의 형량은 특히 찾아보기, 확인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